YK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IPO 절차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아낸 그 순간부터 회사의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기 시작하는 매매거래 개시일까지의 여정입니다. 이 구간을 비유하자면 마라톤의 마지막 10km와 같습니다. 출발선부터 35km까지를 잘 달려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7.195km에서 페이스를 잃으면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 구간은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의뢰인 회사가 가장 큰 환희와 가장 큰 좌절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상장 예비 승인 통보가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과 수리, 효력 발생 대기, 수요 예측과 공모가 확정, 일반 청약, 배정과 주금 납입, 전자등록, 그리고 마침내 매매거래 개시일에 종이 울리는 순간까지의 모든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절차의 나열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변호사인 우리가 무엇을 검토해야 하고 어떤 함정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매매 개시일까지의 전체 절차를 시간축에 따라 설명할 수 있을 것. 둘째, 각 단계의 법적 근거와 기한을 정확히 인용할 수 있을 것. 셋째,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결정적 순간을 식별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장, 전체 조감도 우리가 지나갈 길. 본격적인 항해에 앞서 먼저 우리가 지나갈 항로의 전체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일을 D-Day로 보면 매매거래 개시일까지는 통상 90일에서 120일, 다시 말해 약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8개의 단계를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증권신고서 준비와 제출입니다. 보통 2주에서 4주가 걸리며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리와 효력 발생 대기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에 따라 금감원이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정신고서 제출입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있을 때마다 또는 발행회사가 자진하여 정정할 때마다 수시로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진 정정은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공모가 확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요 예측, 영문으로 북빌딩이라 부르는 절차입니다. 5영업일 동안 진행되며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공모가를 확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일반 청약입니다. 2영업일 동안 일반 투자자가 청약을 접수하고 청약 증거금을 납입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배정과 주금 납입입니다.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 결합된 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지고 환불금이 반환되면 최종적으로 주금 납입금이 확정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일괄입고, 즉 전자등록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등록이 이루어지고 투자자, 계좌에 주식이 입고됩니다. 마지막 8번째 단계는 신규 상장과 매매거래 개시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장 승인을 받은 후 거래가 개시됩니다. 이 8단계를 머릿속에 그려두셨다면 이제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장, 상장 예비 승인 그 직후 결정적 의사결정의 순간. 먼저 상장 예비 승인 통보의 법적 의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장 예비 승인 통보가 도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환호하고 주관사는 안도하며 우리 변호사들은 다음 단계를 향한 긴장감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그러나 후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장 예비 승인은 한국거래소가 이 회사가 상장될 자격이 있다 라고 인정한 것일 뿐 실제 상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장 예비 승인은 거래소와 발행회사 사이의 상장계약 체결을 위한 내정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공모 절차에서 무언가 잘못되거나 거래소의 조건부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매매 개시 직전까지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하면 상장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변호사들은 승인을 받았다 라는 안도감보다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는 긴장감을 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모 절차 개시까지의 황금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예비 승인 통보일로부터 증권신고서 제출까지는 통상 2주에서 4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을 저는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주관사와 발행회사, 그리고 법률자문사가 마지막으로 증권신고서를 다듬고 시장 환경을 점검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황금기에 변호사가 해야 할 핵심 과업은 7가지입니다. 첫째, 증권신고서 초안의 최종 법률 검토입니다. 특히 투자 위험 요소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둘째, 법률 의견서, 영문으로 리걸 오피니언이라 부르는 문서의 작성과 첨부 준비입니다. 셋째, 인수계약서 즉 언더라이팅 어그리먼트의 최종 협상과 체결입니다. 넷째, 이사회 결의입니다. 신주 발행, 공모, 인수계약 체결을 모두 승인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정관의 최종 점검입니다. 표준정관 반영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섯째, 의무 보유, 흔히 보호예수라 부르는 대상자의 확정과 약정서 정비입니다. 일곱째, 거래소 조건부 승인 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입니다. 이 시기에 변호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시간 압박입니다. 의뢰인 회사와 주관사는 빨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싶어 하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하면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폭주하고 결국 일정이 더 지연되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빨리가 아닌 제대로를 추구해야 합니다. 제3장 증권신고서 변호사 책임의 정점. 이제 IPO 후반부의 첫 번째 핵심 서류, 증권신고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에 근거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 실무상으로는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핵심 공시 서류입니다. 그 분량은 통상 300페이지에서 400페이지에 이르며 일반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권신고서가 우리 변호사에게 갖는 의미는 단순한 공시 서류 그 이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증권신고서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사항 누락이 있는 경우 발행회사의 이사와 집행임원, 주관회사, 회계법인과 함께 법무법인도 손해배상 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검토하고 의견서를 발급한 부분에 문제가 발견되면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상당한 주의, 영문으로 듀 딜리전스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토 기록을 철저히 남기고 브링다운 서티피킷이라 부르는 진술 확인서를 작성하며 법률 부분에 대한 의견서에 우리가 검토한 범위를 명확히 한정합니다. 다음으로 증권신고서의 5대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모집과 매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모 방법이 신주 모집인지 구주 매출인지, 공모 주식수가 얼마인지, 희망 공모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자금 사용 목적과 인수계약 조건은 무엇인지를 기재합니다. 둘째 부분은 발행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 개요, 사업 내용, 바이오 기업의 경우, 파이프라인 상세,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주주 현황, 임원 현황과 임원 보수가 들어갑니다. 셋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 위험 요소입니다. 임상 실패 리스크, 기술 이전 계약 리스크, 규제 리스크, 재무 리스크 모회사, 의존 리스크 등을 망라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충실 기재 의무가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넷째 부분은 인수인의 의견입니다. 대표 주관회사의 기업 분석, 공모가 산정 근거, 비교 기업 분석, 인수 배경과 의견이 담깁니다. 다섯째 부분은 첨부 서류입니다. 법률 의견서, 감사보고서, 정관, 이사회 결의서, 인수계약서 사본,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기술평가서가 첨부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변호사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단연 투자 위험 요소입니다. 왜일까요?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투자 위험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었는가 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면 투자자가 위험을 알고도 투자한 것이 되어 발행회사 측에 항변이 가능하지만 위험이 누락되어 있었다면 투자자를 기망한 것이 되어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공모가 산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고서에는 희망 공모가 범위가 단일 가격이 아닌 가격대 형태로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한 주당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현행 제도에서 공모가 산정 방법은 자율화되어 있어 주관사가 다양한 밸류에이션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공모가 산정에서 직접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모가 산정의 근거가 합리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사후에 부풀려진 것이 아니었느냐는 추궁을 견딜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제4장 수리와 효력 발생 15일의 쿨링오프 기간.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 제출되면 금감원은 형식적 요건을 점검한 후 수리를 합니다. 그러나 후배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수리는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일 뿐, 금감원이 신고서의 내용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의뢰인 회사가 금감원이 수리했으니 우리 회사는 인정받은 것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리 이후에도 금감원은 실질적 심사를 계속하며 기재사항의 미비나 불명확이 발견되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효력 발생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이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은 10일이며 이 15일을 흔히 쿨링오프 기간이라 부릅니다. 이 기간은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호장치입니다. 효력이 발생해야만 청약의 권유와 실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효력 발생 전에는 이 주식을 사주십시오 라고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자본시장법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본시장법은 효력 발생 전에도 일부 행위를 허용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IPO 일정 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전에도 가능한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째, 예비 투자 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청약의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표지에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효력 발생 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거의 모든 IPO가 효력 발생 직전 영업일에 수요 예측을 마치는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효력 발생 후 바로 청약을 개시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투자 설명회, 흔히 로드쇼라 부르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대표 주관 회사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사업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변호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NDR, 즉 논딜 로드쇼 단계에서 자칫 미공개 중요 정보 제공이나 가격, 시그널링이 발생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NDR 발표 자료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와 참석자,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을 반드시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장 정정신고서 두 얼굴의 절차.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를 한번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정정신고서는 두 가지 경로로 제출됩니다. 그리고 이 두 경로는 효력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으로 다르므로 여러분께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로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따른 정정입니다. 금감원이 기재 불비, 누락, 위험 요소 보완 필요 등을 이유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증권신고서가 새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시 15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IPO 일정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실무상 이를 기간정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경로는 자진정정입니다. 제출인이 청약일 개시 전에 자발적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공모가를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가격이나 수량의 기재 정정단, 수량의 경우에는 일정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에 관한 자진. 정정신고서는 최초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다시 15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경로의 차이는 IPO 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금감원 정정 요구는 일정을 지연시키지만 가격이나 수량에 관한 자진 정정은 일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변호사가 정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핵심은 제출 전 검토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대표 주관 회사와 법률자문사가
충분히 사전 검토를 완료하여 금감원, 정정 요구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의 투자 위험 요소 기재는 최대한 보수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향후 소송 리스크 방어 기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정정 요구가 발생했을 때는 변호사가 즉시 투입되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일정 지연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진 정정 시에는 수요 예측 결과 반영이 효력 영향이 없음을 정정 신고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정 요구는 보통 2회에서 3회 발행됩니다. 따라서 신고서 제출 후 효력 발생까지 실제로는 6주에서 8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에게 단순히 15일만을 약속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6주에서 8주를 안내하시는 것이 신뢰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제6장 수요 예측 시장의 평가를 듣는 오영업일. 이제 IPO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수요 예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영문으로 북빌딩이라 부르는 이 절차는 단순히 가격을 결정하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부족합니다. 이는 시장이 발행회사에 내리는 평결의 시간이며 IPO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오영업일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한국의 수요 예측은 북빌딩 방식이며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일부 활용되는 더치옥션 방식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별개의 메커니즘입니다. 북빌딩 방식의 핵심은 가격 결정의 발행회사와 주관사의 정성적 재량이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수요 예측 진행 5단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전 마케팅입니다. D-Day -35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합니다. NDR, 즉 논딜 로드쇼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또는 효력 발생 전에 공식적인 청약 권유가 아닌 형식으로 시장 반응을 탐색하는 투자자 미팅입니다. 최고 경영자와 최고 재무책임자가 직접 기관 투자자를 만나 회사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요 예측 접수입니다. 5영업일 동안 진행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는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정되어 있으며 2025년 7월부터 그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 투자일 임업자, 보험사, 은행, 연기금, 공제회, 외국기관 투자자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투자일 임업자는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위탁재산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이라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기관은 세 가지 정보를 제출합니다. 첫째, 희망 매수 가격, 둘째, 희망 수량, 셋째, 의무 보유 확약 신청 여부와 기간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은 15일에서 6개월까지 다양하며 길수록 배정 시 가점을 받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요 곡선 작성과 공모가 확정입니다. D-Day -22일경입니다. 수요 예측이 마감되면 대표 주관회사는 가격대별 누적 수요량을 집계하여 수요 곡선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공모가를 확정합니다. 여기서 고려되는 요소는 가격대별 누적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평균 확약 기간, 외국 기관과 국내 기관의 비중, 유사기업 밸류에이션과의 정합성 등입니다. 공모가는 보통 4가지 패턴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첫째, 밴드 상단 초과 수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과열 관심을 반영하여 밴드 상단 또는 상단 초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 후 주가 급락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밴드 중간 수렴입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수요로 평가되며 밴드 중간에서 결정되어 안정적인 상장 후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밴드 하단 수준입니다. 관심이 저조한 경우로 밴드 하단 또는 공모 규모 축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밴드 미달입니다.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공모 연기 또는 철회를 검토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신제도를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의무 보유 확약 우선 배정 제도는 2026년부터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2025년 말까지는 기관 배정 물량의 30% 이상을 확약기관에 우선 배정해야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비율이 40%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만일 확약 물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대표 주관 회사가 공모 물량의 1% 상한 30억 원까지 직접 인수하고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즉 확약 물량 부족이 곧 주관사의 자기 인수 의무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주관사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며 주관계약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진 정정신고서 제출입니다. 공모가가 확정되면 확정 공모가와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한 자진 정정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합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 자진 정정신고서는 최초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효력 발생 2영업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이 실무 표준입니다.